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4.13 총선의 사전투표가 8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11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읍면 동사무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중앙 등 3곳에도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제가 4월 12일 날 친구랑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친구랑 이렇게 놀러 오면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사전투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총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준비생이 정부 서울청사에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시생 송모 씨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청사 1층 체력단련실에 들어가 출입증을 훔쳤고 이후 추가 답사 끝에 사무실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 공무원 꼭 보고 싶었습니다. 공시생 한 명에게 속절없이 뚫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전국 모든 정부청사의 방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문 인식 체계 도입 등이 장기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파나마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의 내부 문서에 담겨있던 각부 권력자와 유명인들의 의심스러운 거래 1,000만 건을 공개한 건데요. 한국인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를 포함해 190여 명이 명단에 올랐고 북한의 핵개발과 무기거래에 관여해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금융기관도 조세 회피처의 유령 회사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문건에 이름이 거론된 총리가 사임을 하는 등 이른바 파나마 문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연합뉴스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1번지와 뉴스 현장 1314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총선 보도를 모니터한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주 드디어 4.13 총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공천 전국에서 본격적인 총선 전국으로 전환하고 승리를 위한 치열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를 살펴보고 제시된 공약을 비교하면서 뉴스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진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각 당의 총선 전략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야 각 당이 내세우고 있는 총선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총선 결과에 대한 예상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뉴스 1번지에서는 공천 이후 각 당의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공천 후유증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당 지지도는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9일 뉴스 1번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심판론을 내세웠고 새누리당은 야권의 발목 잡기를 지적하면서 국회 심판론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31일 뉴스 1번지에서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번 총선의 승패는 집권 여당의 경제무능과 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론이 더 지지도를 받을지 아니면 야권 분열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더 큰 지지를 받을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당대당 야권연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예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각 당의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뉴스 보도들이 이러한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운동 보도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선거운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들을 설명하면서 이번 총선의 선거운동을 각 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과정이나 대선 후보들이 극복해야 할 정치적 도전 정도로 축소해서 틀지어서 살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번 총선이 이러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많은 유권자들이 심리적으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개별적인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법률적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개별적 지역구에서 가장 좋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단독의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를 주지시키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별적인 공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도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총선 보도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이나 요구들을 반영하는 보도라기보다는 전국적 단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비중 있게 다루게 되면서 총선이 대선을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절차 정도로 규정짓는 보도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지역적 정세나 의제를 파악하기는 매우 제한적인 보도였다고 할 수 있고 총선의 의미를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 선거법 위반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칫 과열되기 쉬운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문제점을 사안별로 점검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뉴스 현장 14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선거법 위반 수사 건수가 37%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품 수수에 관련된 건수들은 줄어든 반면 흑색 선전이나 여론 조작에 관련된 건수들은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30일 뉴스 현장 13에서는 유권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안별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이 관행적으로 별 생각 없이 받았던 음식 대접이나 교통 편의 같은 금품 수수 행위들이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는 비록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발시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전했습니다. 4월 3일 뉴스 현장 13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벌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재미있는 사례를 들어 보도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홍보물의 성격이나 허용 범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스피커의 크기와 사용 허용 기간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게 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행위나 유권자나 후보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보도였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습니다. 특히 최근 유권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법률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적 활동과 법적으로 피해야 할 활동의 유형을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이 할 수 없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예방한다는 차원의 설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허용 범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 흐름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 논의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 최근 많이 지적되고 있는 대규모 길거리 유세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총선 보도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뉴스 현장 13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주 연합뉴스TV는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장인 진경준 검사장의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뉴스 현장 13에서는 진경준 검사가 신고한 재산은 156억 원인데 그중 1년 사이 주식을 팔아 늘어난 수익이 39억 원에 이르고 해당 회사의 대표와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재산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월 2일 방송에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심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에 대한 논란들은 끊임없이 제시되는 것이 현실이고 국민들은 언론이 이러한 문제들을 주도적이고 끈기 있게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다루거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보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의혹이 있다고 단순하게 전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신고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난해 재산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기준으로 이번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 증식이 얼마나 예외적인 것인지 보다 맥락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혹이 발생할 때 정부의 반응이나 검증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했는지를 비교하고 검증하는 보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의 발생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검증하고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지적하는 보도 형태들이 아쉬운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의 피해 사례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방송에서는 교육부가 학생들의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을 돕기 위한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대전, 부산, 대구, 제주 등 전국 4개 시도에 시범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4월 1일 뉴스 현장 13에서는 연간 수천 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하고 주로 학생들의 폭언이나 욕설 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런 현실을 대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교원들의 직업적 만족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새로운 교원 지휘법이 통과되고 교권 침해에 대한 대처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교육당국의 대처 방식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지적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단순하게 해당 학생, 학부모 또는 해당 교사의 개별적인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유사한 교육 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비교하거나 학생들의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에 대해 근본적인 분석이 아쉬운 보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 뉴스 현장 13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즈톡톡을 살펴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김현경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즈톡톡을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매주 참신하고 새로운 주제를 소개하는 비즈톡톡은 마치 뉴스와 예능을 섞은 것 같은 느낌을 줘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과 현장을 직접 찾은 MC들의 생생한 진행으로 생소한 주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3일에 방송된 비즈톡톡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비즈톡톡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밌는 주제에 대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에는 할랄푸드를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할랄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국내 식품업체들의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주제였는데요. 우리에겐 아직 생소한 내용이었기에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할랄푸드에 대한 설명은 2명의 진행자가 할랄 인증 식당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시작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도 할랄푸드를 파는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할랄푸드라는 다소 낯선 주제와의 거리감을 좁혀줬습니다. 이후 할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해주고 인증마크의 종류에 대해서도 잘 정리된 표를 통해 보여줬는데요.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설명해줘 생소한 주제인데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랄이라는 것은 이제 허용됐다 그런 말이고요. 이슬람에서 허용된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람이라는 것은 금지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국내 할랄 음식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는데요. 할랄 인증을 받은 한식당에 찾아가 자연스럽게 할랄 음식의 재료를 구하는 모습과 조리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와 동물의 죽은 동물의 피와 알코올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음식이 포함이 되지 않게끔 그 포함된 재료들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즉 크로스 컨타미네이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자 돼지고기와 죽은 동물의 피들과 이런 그 알코올들을 섞이지 않게끔 따로 구분을 하고 여기에는 철저히 배제해서 요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식도 할랄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브라질, 호주산 할랄 인증 식재료를 보여줘 이슬람 국가가 아닌 나라도 이미 할랄 푸드 생산에 뛰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할랄 음식은 우리 음식과는 전혀 다르고 동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깨줄 수 있는 참신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명의 MC가 할랄 인증 재료로 만든 음식을 직접 맛보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맛집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 흥미로웠는데요. 자칫 늘어질 수 있는 내용을 재치 있는 말솜씨로 넘겨 지루하지 않게 프로그램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네. 좀 맛이 좀 이국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좀 심심하다거나 우리나라 음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정말 간도 딱 맞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먹던 떡갈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맛있어요. 생생한 현장 리포트 후에는 좀 더 전문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랄 음식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된 행사들을 소개하며 할랄 시장의 규모와 해외 기업의 사례도 알려줬습니다. 특히 왜 기업들이 할랄 음식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어 좋았고 이 주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줘 유익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예시를 보여줘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랄 시장에 접근해야 할지 그 전망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할랄 식품 시장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슬람 율법에 맞는 패스트푸드까지 등장해 호응을 얻고 있죠. 이번 주 방송은 18억 무슬림의 밥상 할랄푸드라는 주제에 대해 재미와 전문성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매우 알차게 구성됐는데요. 특히 전문가 인터뷰와 현장 리포팅, 뉴스가 섞여 있어서 많은 정보라도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내용을 재밌게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캠퍼스 TV 리포트였습니다. 4.13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전하는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보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언론에서 총선 여론조사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 정은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왜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보셨는지요? 저는 받아봤습니다만 어떻게 응답을 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투표 예정자들에게 어떤 후보에 투표할지를 묻는 아주 단순한 조사인데요. 전화 면접 혹은 전화 자동 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여론조사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심의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선 전화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무선의 전화로 응답을 받는 방식에 있어서 그 비율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선 전화로 응답을 받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낮에
가정에 계시는 전업주부 혹은 또 60대 이상 인구의 응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 인구의 대표성에는 약간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무선 전화의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무선 전화 보급 비율이 떨어지는 60대 이상의 응답을 받을 확률이 좀 적어지겠죠. 하지만 유무선 전화 비율의 가이드라인이 없고 조사 업체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는요. 오늘날의 선거가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중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SNS들의 발달 이런 것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론조사를 보실 때는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히 보셔야 하겠고 여론조사 업체도 보다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영세 여론조사 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 신뢰도 면에서 다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가 1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지역의 주민등록상 인구 구성에 맞추어서 목표 숫자를 할당하는 방법인 인구 비례 방식을 여론조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 업체에 따라서 방법은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같은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져도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요. 조사 대상자의 500명의 집 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젊은 층들은 혼자 1인 가구도 많고요. 또 유선 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가중치를 적용할 때 한 명의 응답이 3-4명의 몫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공표되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 후보들의 자신들의 캠페인에 전방위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론조사 결과가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 유권자들께서는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투표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신뢰도가 꽤 떨어지는 여론조사도 많은 것 같은데요. 유권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언론에서 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언론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아마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도에 100%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신중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정치권 인사들도 유선 전화로 이루어지는 이런 여론조사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에만 7통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자동응답 방식이었는데 대부분은 너무 이제 대답하는 게 번거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겠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 언론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가 한 후보자가 굉장히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론이 또 다른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유심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조사업체와 조사 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오락가락하는 지역구도 상당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유선 전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선 전화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언론에서는 신중하게 공정 보도를 해야 할 텐데요. 이 조사기관의 신뢰도와 그리고 조사 방법에 대한 공정성의 의문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조건 하에서 조사 방법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바로 정교하고 정확한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요,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할 때 조사 의뢰자와 기관, 표본 오차, 응답률과 가중값 적용 방법 등 12가지 항목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나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면 유권자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상세한 설명이 함께 붙는다면 더 좋은 기사가 생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거 6일 전에는 국내 여론조사 기관은 물론이고요. 외국 신문, 방송사 등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표가 더 몰리는 밴드웨건 효과나 또 열세자에게 표를 주는 언더독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론조사 보도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불공정 보도 논란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경마 보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갈등이나 대립 중심을 이슈화해서 보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후보가 더 우열하다 이런 느낌의 그런 보도인데요. 이슈나 정책 혹은 후보자의 정치적 특성, 배경 같은 본질적 내용보다는 투표율을 예측한다거나 여론조사상 경합 지역, 또 선두 경쟁, 선거 전략, 후보자 동정, 선거 자금, 정치적 지지 등등의 내용을 보도하게 됩니다. 이런 보도는 본질적인 그런 정책이나 이슈보다는 피상적이고 흥미 위주의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정치인과 그 정책에 대한 본질적 가치 탐구보다 우열 보도 속에서 해당 정치인의 이미지가 가려지는 그런 단점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다소 자극적인 게임이나 전쟁 등에 사용되는 자의적 단어가 많은 기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울 수는 있겠으나 마치 선거를 게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보도는 정책에 대한 공정한 해석과 중립성이 요구가 됩니다. 이를 총선보도 감시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공정보도를 위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14일 2016 총선보도 감시연대를 발족을 하고 언론의 의제 왜곡 등을 철저히 감시한 결과를 유권자에게 알려갈 예정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즉 언론 불공정 보도에 대한 다양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민 스스로가 언론 보도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총선보도 감시연대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불공정 선거 보도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신청을 하고요. 상습적으로 불공정 보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자와 PD에게 항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네, 앞서 짚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언론들이 선거방송 보도를 할 때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되는지를 끝으로 살펴주시죠. 네, 우선 편향된 보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기사화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결과인지 자세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각 정당의 정책과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이 가장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정당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을 취재해서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당이 제시한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시간과 인터뷰 대상자의 제한은 공정하고 정확한 기사를 생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될 수 있겠죠. 이에 정책에 대한 공정한 해석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언론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중립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보도량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네, 총선 앞두고요. 선거 관련 보도가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여러 기타 제조업들이 함께 상생되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고 삼성전장산업 핵심 사업부를 광주에 유치하면 이 5년간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재탕, 삼탕 공약, 책임 안 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로는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 수 없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